북한의 개손이 금메달이에요. 여기 끝났습니다. 북한의 개손이 금메달입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일본 선수를 꺾고 포효하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는 완전 무결한 건 없다고 말하며 전 세계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0년 뒤 국가 영웅으로 칭송받던 저를 조국은 숨도 못 쉬게 맺혔습니다. 성적이 좋지 못한 아이들을 골라내 탄광으로 보내라는 살생부 작성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사람부터 챙기자는 남조선 감독의 당연한 말 한마디가 북한에서는 반역이 되는 현실. 더 이상 조국의 영웅으로 남을 수 없어 얼어붙은 두만강에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피눈물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 체육단 대강당 2025년 1월 어느 날 오후입니다. 우수 지도자 표창식이었어요. 단장, 부단장, 감독들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제 이름은 개순이, 모란봉 체육단 청소년 유도 감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아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북한 최초 여자 유도 금메달. 선수 시절 별명이 평양의 칼이었습니다. 현역 은퇴한 지 10년, 감독이 된 지 3년째였어요. 박수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꽃다발이 팔에 쥐어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얼굴을 찔렀죠.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숨을 고르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는데 물이 안 넘어갔어요. 영웅 감독 동무, 축하합니다. 단상 옆에 선 박태성 부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렇듯 정확했어요. 한 음절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국가가 감독 동무의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애틀랜타에서 보여준 그 정신, 그 투혼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애틀랜타, 1996년. 제가 만 16살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일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준결승에서 유럽 챔피언을 한 판으로 꺾었을 때 관중석이 술렁였죠. 결승에서는 일본의 국민적 영웅이라던 선수를 이겼습니다. 연승 행진을 이어가던 그 선수를 제가 뒤집었어요. 우승 직후 기자가 물었습니다.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짧게 답했어요. 완전 무결한 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계에 퍼졌습니다. 신문에 실렸고 방송에 나갔죠. 저는 영웅이 됐습니다. 돌아올 때는 공항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세상이 제 편.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이 순간 박수는 여전한데 뭔가 다릅니다. 그때 박수는 자유였는데 이 박수는 뭘까요? 박태성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무거웠어요. 감독 동무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국가가 동무를 지켜줄 겁니다. 지켜준다. 왜 지켜준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는 보통, 체격도 보통, 눈빛만 차가웠습니다. 최무진입니다. 오늘부터 감독 동무의 특별관리를 담당합니다. 특별관리.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간 외출은 사전 보고가 필요합니다. 외부 인사와의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은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철을 펼쳤어요. 제 이름, 생년월일, 가족 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 유정이의 이름도 보였죠. 규정입니다. 최무진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현관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귀엔 그 소리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똑, 똑, 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정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밖에 누구 있었어요? 아무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를 지켜준다던 사람들이 이제 저를 묻기 시작했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창문을 봤어요.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떠다녔죠. 저는 그 먼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먼지도 움직일 수 있는데 나는 왜 못 움직이지?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 갔습니다. 모란봉 체육단 유도장. 여기가 제 일터입니다. 아이들이 도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10명쯤 됐을 겁니다. 다들 제 눈치를 봤죠. 감독님, 오늘도 이겨야 하죠? 강하연이었습니다. 만 17살, 대표 후보로 뽑힌 애예요. 실력도 있고 근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얼굴엔 두려움이 먼저 보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겨야 한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제 최무진이 한 말이었어요. 규정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자.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어요. 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매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어깨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긴장이 풀리지 않은 거죠. 저는 훈련장 구석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매치기 연습, 낙법 연습, 손목을 잡고 허리를 틀고 상대를 넘기는 동작. 모든 게 규칙대로였어요. 정확하고 깔끔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오후 훈련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뜯어보니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해외 전지훈련 일정 통보. 3월 중국 베이징. 동행자 최무진. 중국. 해외. 그 단어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수 시절에도 해외에 자주 나갔어요. 세계 선수권, 올림픽, 아시안게임. 체급을 올려서도 메달을 땄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남북 공동 성화봉송 주자로도 섰죠. 그때 제 손에서 남한 주자에게 성화가 넘어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나요. 웃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웃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짓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웃음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종이를 내려놓으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성이 들어왔어요. 전지훈련 통보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세계 수준을 보여줘야죠. 박태성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어요. 감독 동무, 명심하십시오. 영웅은 표적이 됩니다. 보호가 필요하지요. 표적, 보호. 그 두 단어가 제 목을 조였습니다. 박태성이 나간 뒤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평양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가 지나가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창문에는 잠금 장치가 달려 있다는 걸. 열쇠는 제 손에 없다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무진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3m 정도 뒤에서 걸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소리만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감독 동무는 이제 혼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유정이가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왔어요? 유정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늦었네요. 배고프죠? 금방 차릴게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무나물, 배추김치. 유정이가 제 앞에 밥그릇을 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 티 나요. 유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요. 많이 힘들죠? 제가 유정이 손을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딸의 손이었죠. 26살, 이제 어른이 된 손이었습니다. 유정아, 너는 행복하니? 엄마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유정이가 웃었어요. 행복하죠. 엄마 있잖아요. 밥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정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가 떠올랐어요. 결승전 마지막 순간, 상대를 넘기고 매트에 쓰러졌을 때, 그때 들렸던 건 환호성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소리였죠. 지금 들리는 건 뭘까요? 발소리입니다. 잠금장치 소리입니다. 규정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생각까지 금지되는 순간,
사람은 3장 안에 들어간다는 걸.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2025년 3월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시간 반 비행이었는데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최무진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는 여권을 챙기고 수화물을 확인하고 제 시선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감독 동무, 일정표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의 손에 든 서류에는 시간대별 동선이 적혀 있었어요. 훈련장 출입 시간, 식사 장소, 숙소 복귀 시각, 분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강하연이 캐리어를 끌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면세점 불빛, 외국어 안내방송,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그 아이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숙였죠. 하연아, 괜찮니? 제가 물었습니다. 하연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숙소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 자동차, 높은 빌딩들. 평양과 달랐어요. 아니, 달라 보였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제각각이었어요. 누구는 천천히, 누구는 빠르게.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면서 걸었습니다. 정해진 보폭이 없었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다음 날 아침,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베이징 체육대학 유도관. 국제규격 매트가 깔려 있었고, 벽엔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만 국기도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민족인데 국기가 다르다는 게 낯설었어요. 입구에서 남한 선수단이 들어왔습니다. 도복 색깔이 우리와 같았어요. 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새겨진 글자가 달랐죠. 대한민국. 그 글자를 보는데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나이는 5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안녕하십니까. 남측 실업팀 이도현입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최무진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악수는 해야 했습니다. 전지훈련 규칙이었으니까요. 개순이입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놀랐어요. 악수는 금방 끝났지만 그 온기가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죠. 이도현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났어요. 성화봉송 때 스친 얼굴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요. 예, 오래됐네요. 짧게 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최무진의 시선이 등을 찔렀거든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남북 선수들이 섞여서 연습했어요. 매치기, 조르기, 굳히기. 기술 자체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남한 선수들은 실수에도 웃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서 손을 털고 다시 매트에 섰어요. 우리 아이들은 넘어지면 얼어붙었습니다. 실수가 기록될까봐 두려워했죠. 오후 훈련 중이었습니다. 남한 여자 선수 한 명이 스파링에서 졌어요. 52kg급 선수였는데 중국 선수한테 한 판으로 깔끔하게 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매트 구석으로 가서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될까? 보고서가 올라갈까? 재배치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때 이도현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물병을 들고 그 선수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람부터 챙기죠. 물병을 건넸습니다. 선수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힘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부터 챙긴다고? 저도 괜찮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머릿속에서 1996년이 떠올랐어요. 애틀랜타 올림픽 결승전 전날 밤. 감독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면 넌 끝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을 못 잤어요. 이겨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긴 순간부터 계속 이겨야 했거든요.
지는 건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한 지도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부터 챙기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가 난 건지, 부러운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강하연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아이 옆에 아까 그 남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둘이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진짜 괜찮아요? 하연이가 물었습니다. 남한 선수가 웃었어요. 응,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어깨가 내려갔어요. 저는 그 순간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아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진짜로 숨을 쉬고 있구나. 평양에서는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연이는 항상 긴장해 있었어요. 이겨야 한다는 압박,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게 저 아이를 짓눌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창문 너머로 베이징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저도 된다는 말, 사람부터 챙기자는 말, 그 말들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 최무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해외 공기 먹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네온사인이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조심하라고?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저는 말이 많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사람을 본 것뿐이었어요. 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패배한 선수에게 먼저 물을 건네는 사람. 사람부터 챙기자고 말하는 사람. 그게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그게 정상이고 우리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제 숨결이 유리의 김을 만들었습니다. 그 김이 천천히 사라졌죠.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 최무진이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뒤통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평양으로 돌아온 날, 공항 입국장 천장이 낮게 느껴졌습니다. 베이징에선 높았던 것 같은데 착각이었을까요? 짐을 찾아 나오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공기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공기는 같은데 제가 달라진 겁니다. 최무진이 앞장섰어요. 감독 동무, 바로 복귀 보고 들어가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더군요. 규정이 돌아왔습니다.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3월인데도 난방이 약했죠. 아이들이 도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웃음이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선 조금씩 풀리던 표정들이 다시 굳어 있었어요. 강하연도 마찬가지였죠. 그 아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시선이 매트 바닥으로만 향했어요. 다들 훈련 준비.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동작이 느렸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박태성이 훈련장에 들어왔어요. 그는 사무실로 저를 불렀죠. 따라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더군요. 전지훈련 성과가 미흡합니다. 박태성이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선수별 평가 항목이 빼곡했죠. 기술, 체력, 정신력,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선수 이름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니은별, 만 19세, 57kg급 선수였어요. 이 선수는? 제가 물었습니다. 박태성은 창문 밖을 봤어요. 재배치됐습니다. 재배치. 그 단어가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게 박혔죠. 어디로 갔습니까? 함경남도 단천 쪽입니다. 탄광 지원 업무로 배정됐습니다. 탄광이라고요? 은별이는 유도 선수인데 왜 탄광으로 가야 합니까?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냈습니다. 성과가 떨어진 게 이유입니까? 성과만은 아닙니다. 박태성이 저를 봤어요. 태도 문제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외부인과 접촉한 정황이 보고됐습니다. 외부인 접촉, 은별이가 누구랑 얘기했다는 겁니까? 베이징에선 다들 조용히 있었는데요. 아니, 잠깐. 은별이가 중국 선수랑 인사했던 게 문제가 된 걸까요? 그건 훈련 중 자연스러운 교류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문제입니다. 감독 동무. 경계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훈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연습 중이었어요. 하지만 은별이 자리가 비어 있었죠. 사물함도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떼어진 자리에 풀 자국만 남았어요. 강하연이 그 사물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손이 떨렸어요. 감독님. 하연이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죠. 은별 언니,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돌아온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이 아이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훈련이나 계속해라.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하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매트로 돌아갔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은별이 부모가 체육단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감독님, 우리 은별이 어디 갔습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 어머니 손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농사일을 하셨던 분이겠죠. 그 손에서 떨림이 전해졌어요. 단천으로 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단천이요? 거긴 광산 지역 아닙니까? 재배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정확히는 제가 하지 않은 겁니다. 막을 방법을 찾지 않았죠.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거든요. 어머니가 무릎을 꺾었어요. 정문 앞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감독님, 제발요. 우리 은별이만은 애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머니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어머니를 부축했죠. 저는 그냥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정이가 밥상을 차려놨어요. 김치와 된장찌개, 밥,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유정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은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웃던 모습, 훈련할 때 악착같이 버티던 모습, 그리고 사물함에서 떼어진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이었어요. 아이들 표정이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은별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죠. 오늘 훈련 강도 올린다. 제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긴장했습니다. 왜냐고?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하니까. 강해지면 살 수 있을까요? 은별이도 강했는데 왜 떠났을까요? 제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매치기 100회, 낙법 200회. 시작. 아이들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동작에 힘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몸을 굳게 만들었죠. 훈련 중간, 강하연이 넘어졌습니다. 발을 헛디뎠어요. 매트에 손을 짚었는데 일어나지 못했죠. 그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제가 다가갔어요. 하연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갈까봐 무서워요. 그 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하연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까요? 안 간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질문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손등을 살짝 눌러줬어요. 무언의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오후였습니다. 리선옥 코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독님, 위에서 정리 얘기가 나와요. 정리.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무슨 정리? 선수 재편성입니다. 성과 미달자를 솎아낸다고. 리선옥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도 무서운 겁니다. 몇 명이나?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을 거래요. 저는 책상에 손을 짚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하연이는 명단에 없어요. 아직은요. 아직은. 그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리선옥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양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가 지나가고 해가 기울었어요. 그런데
이 창문엔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잠금 장치만 달려 있었죠. 제 손으로 열 수 없는 창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정이라는 말은 사람을 물건으로 부르는 순간이라는 걸. 4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감독 동무, 지금 본관 3층으로 오십시오. 박태성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까지 들렸어요. 본관 3층은 회의실이 있는 곳이죠. 아니, 회의실이라기보다 심사실에 가까웠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제 신발 소리만 텅 빈 복도를 울렸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다리가 무거워졌고 가슴까지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3층 복도 끝에 방이 보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복도를 울렸죠. 기다려봤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고 천천히 돌리자 덜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창문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천장에 형광등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뒤에 박태성과 간부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 앞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어요. 먼지 낀 오래된 종이 냄새였습니다. 앉으시오. 박태성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의자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어요. 차가운 의자가 엉덩이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수들을 들여보내시오. 간부 중 한 명이 말하자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한 명씩 들어왔습니다. 강하연, 최민서, 오수진, 김정아. 12명이었어요. 다들 도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평소 당당하던 걸음걸이도 사라졌습니다. 줄을 서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벽을 따라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강하연이 제 눈을 봤습니다. 그 아이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강하연, 아버지 직업이 무엇인가? 공장 노동자입니다. 간부가 펜을 들어 서류에 뭔가 적었어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나고 그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글쩍글쩍 마치 칼로 무언가를 베는 것 같았어요. 어느 공장? 평양방직 공장입니다. 외가 쪽 연고는?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함흥 어디? 성천강 근처입니다. 간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적었어요.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최민서, 오수진, 김정아.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질문이 쏟아졌고 아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부모 직업, 친척 출신, 집안 배경.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펜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질문이 끝났습니다. 간부들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박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감독 동무, 평가를 부탁합니다. 무슨 평가입니까? 선수 재편성입니다. 박태성이 말했어요. 성과와 성분을 고려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성분.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정리가 무슨 뜻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누가 남고 누가 재배치되는지요. 제 손이 떨렸어요. 아이들도 들었을 겁니다. 저 말을요. 제가 고르라는 겁니까? 감독 동무가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국가에 필요한 선수인지. 박태성은 묻지도 않았어요. 간부들도 표정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서류를 분류하듯 아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강하연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최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오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숨까지 죽이고 있었죠. 저는 고를 수 없습니다.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르지 않으면 우리가 고릅니다. 간부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전부 대상이 됩니다. 전부요? 감독 동무. 박태성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오늘 이름만 골라주면 나머지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책임 아니겠습니까? 책임. 그 단어로 제목을 조였습니다. 몇 명입니까? 3명이면 됩니다. 3명. 12명 중에서 3명만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명을 고르면 9명이 산다. 아니, 3명을 버리면 9명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선택입니까? 이게 책임입니까? 지금 결정하십시오. 간부가 시계를 봤어요.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방 안에 울리고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다시 봤어요. 하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눈물만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감독님. 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안 돼. 제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에서 무언가 막혀버렸습니다. 강하연. 간부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과 저조, 사상 동요 가능성. 베이징 전지훈련 중 외부 접촉 빈도 높음. 외부 접촉이요? 그게 죄입니까? 나만 선수랑 눈 마주친 게 죄란 말입니까? 그건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사상까지 흔들립니다. 감독 동무도 조심하셔야죠. 제게까지 경고가 떨어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2사람이 들어왔는데 군복을 입은 보안 담당자들이었어요. 부츠가 바닥을 쿵쿵 울리며 강하연 쪽으로 걸어가자 방 안 공기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쿵,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하연이한테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당겼고 힘이 너무 세서 제 몸이 뒤로 끌렸습니다. 팔이 저리고 어깨까지 아팠어요. 돌아봤습니다. 리선옥이었어요. 감독님, 안 됩니다. 리선옥의 눈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떨고 있었고 입술까지 파래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리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강하연이 끌려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한 번만 뒤를 돌아봤어요. 제 얼굴을 봤고 뭐라고 말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아이들이 벽에 붙어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2명 더 필요합니다. 간부가 말하자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표정도 없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서류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최민서, 오수진. 간부가 이름을 불렀어요. 2 아이가 몸을 떨었고 민서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물었어요. 간부가 서류를 들어 읽었습니다. 최민서, 부친이 지방 출신. 성과 중하위권. 오수진, 외가 쪽 연고 불분명. 연고가 불분명하다고요? 그게 죄입니까?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태성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고 서류가 흔들렸어요. 감독 동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웅이면 결단도 영웅답게 하시오. 아니면 전부 책임지실 겁니까? 영웅답게.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1996년 애틀랜타에서 영웅이 됐습니다. 금메달을 땄고 박수를 받았어요. 완전 무결한 건 없다고 말했죠. 그게 용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웅이라는 말이 칼이 됐어요. 제 손에 쥐어진 칼이요. 보안 담당자들이 민서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2 아이가 끌려나갔어요. 저는 막지 못했습니다. 팔에 힘도 없고 다리도 풀려버렸어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존경도 두려움도 아닌 차갑고 무거운 실망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온몸까지 떨렸습니다. 회의 종료합니다. 간부가 말했어요. 서류를 정리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나갔어요. 저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창문 없는 방. 형광등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벽에 시계가 걸려 있었고 째깍째깍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제 손을 봤어요. 손바닥에 땀이 고여 있었고 손가락까지 떨렸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을 고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막지도 못했죠. 그럼 이 손은 깨끗한 겁니까? 아니었어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피요. 복도를 나와 훈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의 연습 소리가 들렸어요. 남은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민서와 수진이 자리도요. 사물함 3개가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떼어진 자리에 풀 자국만 검게 얼룩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리선옥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만 숙인 채 지나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 다녔고 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평양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겐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저 사람들도 매일 고르는 걸까요? 누가 남고 누가 사라지는지 매일 정하며 사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유정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먹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유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을 봤는데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아이들이 줄선 앞에서 이름이 불린 그 순간에 그럼 저는 뭡니까? 영웅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칼이 되는 순간 그 칼은 제 손에 쥐어진다는 걸. 그리고 그 칼로 제가 아이들을 베었다는 걸. 하연이가 끌려간 다음 날 저는 체육단 사무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관 2층 행정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강하연 선수가 어디로 재배치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행정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봤죠. 그는 서류철을 뒤적였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무산이요? 광산 지역입니다.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무산이라는 지명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무산. 함경북도 끝자락.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광산이라고 했죠. 하연이는 유도 선수인데 이제 곡괭이를 들게 된 겁니까? 훈련장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발소리, 숨소리만 들렸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연이 사물함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표 자리에 남은 풀 자국이 점점 색이 바래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아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매트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낙법 연습만 한다. 아이들이 움직였어요. 매트에 쓰러지고 일어나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반복이었죠.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믿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필체가 익숙했어요. 리선옥이었습니다. 감독님, 잠깐 만나고 싶습니다. 퇴근 후 뒤편 창고 앞에서요. 창고는 훈련장 뒤편에 있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죠. 예전엔 장비를 보관했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자갈길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돌 구르는 소리가 났죠. 창고 앞에 리선옥이 서 있었어요.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감독님. 리선옥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리선옥은 담배를 땅에 비볐습니다. 빨간 불씨가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하연이 이려. 제가 위에 얘기했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하연이가 베이징에서 남한 선수하고 친하게 지냈다고요. 그게 위험하다고. 제가 먼저 보고했습니다. 리선옥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니, 분노보다 더한 감정이었어요. 배신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리선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 가족이, 제 남편이 위험했어요. 위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대지 않으면 우리 집이 위험하다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연이를 팔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감독님. 정말 죄송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아이가 지금 무삼광산에 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다고요? 리선옥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어쩔 수 없다고요.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저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됩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사라져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됩니까? 제가 소리쳤어요. 리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뒤에서 리선옥이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노란 불빛이 인도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죠. 웃는 사람도 있었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평범한 평양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평범함 뒤에 뭐가 있는지를요. 서로를 파는 사람들, 살기 위해 남을 밀어내는 사람들. 그게 이곳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유정이가 거실에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조국의 채용 영웅들이 오늘도 땀 흘리며.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유정이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엄마, 유정아, 제가 말했습니다. 너 혹시 누가 물어보면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조심해야 한다. 유정이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곳에선 질문이 위험하다는 거려.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하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감독님,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죠. 괜찮을 리 없었어요. 저도 알고 하연이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를 위로하려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는데 체육단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부모들이었습니다. 5명쯤 됐을 거예요. 강하연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감독님, 우리 하연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수척했어요. 며칠 밤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무산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부모가 부축했어요. 무산이요? 거긴 광산 아닙니까? 재배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애가 뭘 잘못했습니까? 훈련 열심히 했잖아요. 감독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요. 다른 부모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최민서 아버지, 오수진 어머니, 모두 자기 아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애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한 아버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멘트 바닥에요. 저는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감독님은 영웅이시잖아요. 영웅이면 우리 애들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웅.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훈련장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아이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9명이었습니다.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어요. 새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훈련 시작한다. 제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동작이 느렸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박태성이 훈련장에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따라 들어갔어요. 감독 동무, 아침에 정문 앞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들이 왔습니다. 위로하셨습니까? 위로요? 제가 뭘 위로합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태성이 책상에 앉았어요. 손가락을 깍지 끼었습니다. 감독 동무. 그가 말했어요. 감독 동무가 책임을 지면 아이들은 더 살릴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책임이라는 단어로 저를 조이는 겁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지도 소홀, 관리 미흡. 그 명목으로 감독 동무가 책임을 지면 남은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제가 희생양이 되라는 얘기였어요. 거부하면 그럼 아이들이 계속 정리됩니다. 9명이 6명이 되고 6명이 3명이 되겠죠. 박태성은 웃지 않았어요. 진지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하늘이 회색이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들이죠. 그때까지 결정하십시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똑, 똑, 똑.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때문이었죠. 아니, 불빛 때문인지도 몰랐어요. 평양엔 별이 안 보입니다. 베이징에선 별이 보였던 것 같은데 착각이었을까요? 문득 이도현 지도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부터 챙기죠. 사람부터.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어요. 선수 시절 갖고 다니던 거였습니다. 펼쳤습니다. 해외 경기 일정, 훈련 기록, 체중 변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가는 방법. 그 글자를 보면서 알았어요. 여기 남으면 또 고르게 된다는 걸.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또 아이들을 칼날 위에 올려놓게 된다는 걸. 수첩을 덮었습니다. 베개 밑에 숨겼어요.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준 시간이었어요. 책임을 지겠다고 답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아이들이 사라지는 걸 보든지 선택하라는 거였죠. 저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박태성은 짜증을 냈지만 물러섰어요. 그는 제가 결국 굴복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가는 것, 탈출이라는 단어였죠. 그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는 무서웠어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죠. 나간다. 떠난다. 이곳을 벗어난다. 하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리 내면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천장을 봤습니다. 유정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벽을 통해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있을까요? 훈련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 낡은 수첩을 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갖고 다니던 거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명함이 끼워진 걸 발견했습니다. 남한 쪽 관계자 명함이었죠.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20년도 더 된 명함이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지금도 유효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기 시작했어요.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중국. 국경은 어디가 가까운가? 두만강, 압록강.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 여권은, 통행증은? 그리고 마지막 질문. 유정이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에 잉크가 번졌어요. 제 딸이에요. 26살. 아직 결혼도 안 했죠.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습니다. 둘이 움직이면 눈에 띕니다. 잡히면 끝이에요. 유정이만 더 위험해질 겁니다. 그럼 혼자 가야 하나요? 딸을 두고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누군가 들을 수 있었어요. 저녁 때 집으로 갔습니다. 유정이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언제나처럼 평범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유정이 손놀림을 봤어요. 그릇을 놓고 숟가락을 놓고 물컵을 채우는 동작.
어릴 때부터 봐왔던 손이었습니다. 유정아. 제가 불렀어요. 유정이가 숟가락을 놓고 저를 봤습니다. 네, 엄마. 요즘 힘든 일 없니? 유정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어요. 엄마는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유정이 눈이 의심스럽게 저를 훑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이곳에선 질문이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밥을 먹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물을 마셨지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유정이 손을 봤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제 손을 닮았더군요. 손가락이 길고 손목이 얇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비쳤어요. 이 손이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없으면 누가 이 아이를 지켜줄까요? 밤에 유정이가 잠든 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유정아, 엄마는 칼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이들을 고를 수 없어. 여기 남으면 또 고르게 될 거야. 그럴 바엔 차라리 이 자리를 비우는 게 낫겠다. 너를 두고 가는 게 가장 아프지만 데리고 가는 건 너를 더 위험하게 만들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엄마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이미 멀리 있을 거야. 찾지 마라. 그냥 살아라. 엄마 생각은 하지 말고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떠나는 날 유정이가 찾을 수 있도록요. 다음 날 저녁 장마당을 지나가는데 지도를 파는 장사꾼이 보였습니다. 전국 지도 사세요. 낡은 천막 아래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비쌌어요. 한 달 배급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필요했기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장사꾼이 지도를 말아서 줬어요. 여행 가십니까? 친척 보러 갑니다. 멀리 가시나 봐요. 조심하세요. 그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조심하라고요. 무얼 조심해야 할까요? 집에 와서 지도를 펼쳤어요. 평양에서 국경까지 손가락으로 재봤습니다. 멀었어요. 기차로 가도 하루는 걸릴 거였습니다. 중간에 검문이 있을 겁니다. 통행증 검사도요. 국경 근처 지명들을 봤습니다. 무산, 회령, 온성. 그 너머가 중국이었죠. 두만강이 국경선이었습니다. 무산, 강하연이 거기 있다고 했죠. 광산에요.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애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제 손으로 지키지 못한 아이를요. 지리도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훈련이 끝나고 사무실에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최무진이었습니다. 감독 동무. 평소와 달랐어요.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았습니다.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네. 최무진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창문 너머로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정 변경하실 계획 있습니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투였습니다. 없습니다. 왜 물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최무진은 잠시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규정형 인간의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5월이면 국경 경비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그를 봤어요. 최무진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농번기라서 상황이 변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무진이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를 놓았어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같았어요. 혹시 중국 쪽에서 연락이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하십시오. 조선족 연락처입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감독 동무. 그가 뒤돌아봤어요. 규정을 어기면 대가가 큽니다. 그걸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최무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게 더 큰 죄일 때도 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뭐가 일어난 걸까요? 최무진이 저한테 탈출 시기를 알려준 건가요? 왜요?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함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도움일까요? 다음 날 아침, 체육단 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리선옥이었습니다. 감독님, 잠깐만요. 리선옥이 주변을 살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거든요. 제가 최무진 동무한테 들었어요. 제 입이 말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감독님 움직이실 거라고요. 최무진 동무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혹시 감독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도우라고요. 리선옥 눈이 흔들렸어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저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연이 일로요. 리선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제 남편이 인질이었어요. 위에서 협박했어요. 누군가 이름 되지 않으면 남편을 재배치시킨다고. 그래서 하연이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어요. 리선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것뿐이지만 리선옥이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꾹 쥐어줬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무산 쪽 조선족 연락처예요. 최무진 동무가 준 거예요. 3호 갱도 근처에 사는 분이래요.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호 갱도 하연이가 있는 곳이잖아요. 감독님 조심하세요. 리선옥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더니 한번 뒤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박태성이 저를 불렀어요. 일주일이 다 됐습니다. 감독 동무, 결정하셨습니까? 그의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태성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승리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류는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현명하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시간을 번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평양 하늘이 파랗더군요. 4월 말 하늘이었습니다. 5월 초까지 열흘 남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무진이었어요. 늘 그렇듯 3미터 뒤에서요. 감독 동무. 그가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네. 내일부터 저는 다른 임무로 이동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임무요? 후임이 올 겁니다. 최무진이 말했어요. 더 젊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작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무거웠습니다. 돈이 든 것 같았어요. 규정을 어기는 겁니다. 그가 낮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요. 저는 봉투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돌아보니 최무진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정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삐그덕 소리가 났습니다. 유정이가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어요. 제가 다가가 이불을 고쳐 덮어줬습니다. 유정이 얼굴을 봤어요. 자는 얼굴이 어릴 때 그대로였습니다. 5살 때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자던 아이였습니다. 미안하다, 유정아. 속으로만 말했어요. 소리 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가 여기 남으면 너도 위험해질 거야. 엄마 때문에 너까지 분류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가야 한다. 손을 뻗어 유정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엄마 손길을 느꼈는지 유정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자면서요. 방을 나와 제 방으로 갔어요. 베개 밑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최무진이 준 돈, 리선옥이 준 전화번호, 명함. 모두 배낭에 넣었습니다. 옷 몇 벌도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지났지만 여전히 밝았어요. 저 달은 남쪽에서도 보이겠죠. 같은 달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혼자 보는 달이고 저기선 함께 보는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평양거리를 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시작되는 걸까요? 5월 2일 새벽 4시였습니다. 평양역 대합실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청소부 한 명이 바닥을 닦고 있었고 벤치에 누워 자는 사람이 몇 명 보였습니다. 저는 배낭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지도, 돈,
유정이한테 쓴 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젯밤 자는 유정이 이불을 마지막으로 덮어주고 나왔어요. 편지는 책상 서랍에 두고요.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뒤돌아봤습니다. 집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유정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줄도 모르고요. 기차표를 샀습니다. 청진행이었어요. 국경 가까운 도시였죠. 매표원이 통행증을 요구했습니다. 통행증 보여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최무진이 만들어준 통행증을 꺼냈습니다. 출장 서류였어요. 평양 모란봉 체육단에서 청진 체육시설 시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매표원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체육시설 시찰이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가십니까? 네, 예비 조사입니다. 매표원이 서류를 돌려줬어요. 표 여기 있습니다. 저는 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기차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최무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감독 동무. 그가 낮게 말했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우릴 보지 않았어요. 왜 여기 계십니까? 배웅하러 왔습니다. 배웅하러 왔습니다. 최무진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여기 통행증 사본 더 있습니다. 검문 만나면 이거 보여주십시오. 지역마다 다른 도장이 필요할 겁니다. 통행증이 여러 장이었어요.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각 지역 도장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제 직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최무진이 말했어요. 이제 제 직권은 없을 겁니다.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왜 이러십니까? 최무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선수였습니다. 육상이요. 아들이 있으셨습니까? 육상 선수였어요. 전국대회 2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분 문제로 재배치됐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개마고원 어딘가라고 들었습니다. 최무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찾아갔는데 기록도 없었어요. 이름이 지워진 겁니다. 그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감독 동무는 다르게 하십시오. 나가서 증언하십시오. 기차가 들어왔어요. 기적 소리가 대합실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타십시오. 최무진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기차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최무진이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서 사람부터 챙기십시오. 베이징에서 이도현이 했던 말이었어요. 최무진도 그 말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기차가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들판이 보였어요. 봄이 와 있었습니다. 초록빛이 번지고 있었죠. 낮이 됐습니다. 함흥을 지나고 단천을 지났어요. 검표원이 왔습니다. 통행증을 보여줬어요. 함경남도 도장이 찍힌 걸로요. 검표원이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역 광장에서 무산행 버스를 탔어요. 낡은 버스였습니다. 좌석이 딱딱했고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2시간을 더 갔어요. 산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했어요. 버스가 덜컹거렸습니다. 밤 9시쯤 무산에 도착했어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었어요. 별만 보였습니다. 무산은 산골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여관을 찾았습니다.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방 있습니까? 하나 남았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무슨 일로 임원대까지? 친척 보러 거짓말이었어요.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 열쇠를 줬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배낭에서 리선옥이 준 전화번호를 꺼냈어요. 조선족 연락처라고 했죠. 내일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연이를 찾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 쪽으로 걸어갔어요. 며칠 전 훈련장에서 들은 게 있었습니다. 리선옥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흘린 말이었어요. 광산 숙소는 산 너머래.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하니 하연이 얘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올랐어요.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올라갔어요.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 광산이 보였습니다. 갱도 입구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교대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바위 뒤에 숨었어요. 여자들이 나왔습니다. 손에 곡괭이를 들고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도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하연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하연이는 여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들어갔고 눈빛이 흐렸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연이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달려가면 하연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보안요원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연이가 동료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숙소 쪽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하연이가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하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란 거였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오지 말라는 신호였죠. 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다는 듯이요. 저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연이도 입모양으로 답했어요. 괜찮아요. 그 아이가 웃었습니다. 얼굴에 먼지가 묻었는데도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연이도요. 저도요. 하연이가 한 번 손을 흔들었어요. 작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숙소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바위에 기대 앉았습니다. 하연이가 살아 있었어요. 그게 위로였지만 동시에 칼이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였으니까요.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닦아도 흘러내렸습니다. 무산 시내로 돌아왔어요. 오후였습니다. 이제 국경으로 가야 했어요. 여관방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리선옥이었습니다. 제가 얼어붙었어요. 감독님. 리선옥이 헐떡였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쫓아왔어요. 리선옥이 문을 닫았어요. 보안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감독님 수배령 떨어졌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최무진 동무가 시간 벌어줬어요. 자기가 정보 누설했다고 자백했대요. 그래서 하루 늦어진 거예요. 최무진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리선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금됐어요. 아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감독님, 지금 당장 가야 해요. 국경 경비대가 강화될 거예요. 당신은 왜 왔습니까? 저 신고하려고? 리선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도와드리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하연이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리선옥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주저앉았습니다. 제 남편이 인질이었어요. 위에서 협박했어요. 누군가 이름 되지 않으면 남편을 재배치시킨다고. 저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이냐 하연이냐. 리선옥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해됐어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포기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어요. 리선옥을 일으켰습니다. 미안합니다, 감독님. 알아요. 이제 알아요. 리선옥이 주머니에서 지도와 함께 작은 나침반, 손전등도 꺼냈습니다. 밤에 움직일 때 필요할 거예요. 길 잃으면 안 되니까요. 제가 지도를 받았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최무진 동무가 직접 그린 거예요. 아들 찾으러 다닐 때 조사한 거래요. 리선옥이 말했어요. 감독님, 가세요. 빨리요. 리선옥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문을 열었어요. 리선옥. 뒤돌아봤습니다. 리선옥이 저를 봤어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리선옥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남을 사람이니까요. 대신 감독님, 살아서 증언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어요.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어요. 국경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악역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다는 걸. 최무진은 아들을 잃고도 규정을 어기고 저를 보냈어요. 리선옥은 하연이를 팔았지만 끝내 도와줬습니다. 우리 모두 세장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기 몫을 내놓고 문을 열었어요. 국경으로 가는 길, 리선옥이 준 지도를 펼쳤습니다. 어두워서 손전등을 켰어요. 지도에 최무진이 그린 표시가 보였습니다. 그의 손글씨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도를 쥔 손에 땀이 났어요. 빚을 졌구나. 살아서 갚아야 한다. 두만강을 건넌 건 5월 4일 새벽이었습니다. 리선옥이 준 지도를 따라 국경으로 갔어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지만 흔들렸어요. 나침반을 보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비 초소를 피해서 돌아갔어요.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5월인데도 얼음물 같았어요. 신발을 벗고 허리에 묶었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물살이 새더군요.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강바닥 돌이 날카로웠어요. 발바닥이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갔어요. 중간쯤 왔을 때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속으로 빠졌어요. 물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침이 났어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낭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 윤곽만 보였죠. 산이 검게 솟아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유정이가 있었어요. 지금쯤 제 편지를 읽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강을 다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주저앉았어요. 숨이 차서요. 아니, 긴장이 풀려서였죠. 건넜구나.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없었습니다. 공허함만 밀려왔어요. 조선 쪽 마을로 갔습니다. 리선옥이 준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할머니 한 분이 나와 저를 데려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뜨거운 국을 내주셨어요.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했어요. 여기서 쉬세요. 내일 사람 연결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 쪽 남자였습니다. 국경 순찰이 강화됐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트럭 짐칸에 숨었습니다. 어둡고 좁아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검문입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짐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졌습니다. 부츠 소리였어요. 쿵쿵 울렸습니다. 뭘 실었습니까? 농산물입니다. 감자하고 옥수수요. 운전사가 말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짐칸 덮개가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빛이었습니다. 저는 짐 사이에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습니다.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 공안이 짐을 뒤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루를 들어 올렸어요. 옥수수 자루였습니다. 제 바로 옆 자루였어요. 다 똑같네. 됐어. 공안이 덮개를 닫았습니다. 어두워졌어요. 가세요.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살았구나. 기차를, 버스를, 또 트럭을 탔습니다.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엔 숨고, 밤엔 움직였어요. 한 달쯤 뒤였을까요?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큰 건물이었고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문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이었죠.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유정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연이도요. 최무진도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냉방이 시원하고 로비가 깨끗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말이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한국말이었습니다. 북한 말과 조금 달랐지만 따뜻하게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와주세요. 거짓말이었지만요. 일주일쯤 지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통과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짐을 끌고 전화하고 웃고 있었어요. 자유롭게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을 보냈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저를 불렀어요. 개순이 씨,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받으시겠어요? 며칠 뒤 방송국 사람이 하나원 상담실로 찾아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왔더군요. 기자가 카메라를 켜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개순이 씨, 탈북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제 손으로 아이들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북한에서는 사람을 분류합니다. 성분이라고 하죠. 부모 직업, 친척 배경으로요. 제가 맡은 아이들도 분류됐어요. 누가 남고 누가 사라지는지 정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딸은요? 딸은 두고 오셨죠? 제 숨이 멎었습니다. 네, 두고 왔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요?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밤마다 유정이 꿈을 꿔요. 그 아이가 저를 찾는 꿈을요. 후회합니다. 매일요. 제가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았으면 유정이도 분류됐을 겁니다. 엄마 때문에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유정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다시 돌아간다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칼날 같은 질문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도는 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을요. 복수하고 싶으세요? 복수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증언하고 싶어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요.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그 구조를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바라십니까? 분류 절차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며칠 뒤 하나원 상담사가 말해줬어요. 북한 내부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움직임이요? 책임 소재 다툼이 시작됐답니다. 개순이 씨 증언 때문에 위에서 조사가 내려갔대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소식이 들어왔어요. 평양 모란봉 체육단 부단장 박태성이 숙청됐답니다. 숙청이라니요. 무슨 이유입니까? 선수관리 소홀, 탈북 방조 혐의래요. 위에서 책임을 물은 거죠. 박태성이요. 저를 조였던 그 사람이요. 영웅이면 결단도 영웅답게 하라던 그 사람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원함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허무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만든 시스템에 걸린 거였어요. 한 달쯤 뒤 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체육계 내부 지침이 바뀌었답니다. 무슨 지침이요? 선수 재배치 절차요. 이제 성분만으로는 재배치 못 시킨대요. 최소한 경기 결과를 3회 이상 기록해야 하고 재배치 전에 보호자 동의도 받아야 한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게 확실합니까? 소식통 정보니까 100%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진 건 분명하대요. 몇 명은 재배치를 면했다고 들었어요. 몇 명이라는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누군가는 숨을 쉴 수 있을 겁니다. 하나원을 나와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서울 변두리였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창문이 있었어요. 잠금 장치가 없는 창문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요. 어느 날 중국 조선족 할머니를 통해 편지가 왔습니다. 뜯어보니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감독님, 저 강하연입니다. 살아있어요. 무산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갔어요. 자세한 건 말 못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절차가 바뀌어서 저 같은 애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대요. 감독님 덕분이래요. 고마워요. 감독님이 보러 와주셔서 힘이 났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연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유정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연락이 끊겼어요. 북에 둔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평양 밤하늘이 떠올랐어요. 어두웠던 그곳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저 별은 북쪽에서도 보이겠죠. 유정이도 보고 있을까요? 하연이도 볼 수 있을까요? 같은 하늘인데 왜 우리는 떨어져 있는 걸까요?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같은 하늘 아래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살아야 했어요. 증언하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1996년 애틀랜타가 떠올랐습니다. 완전 무결한 건 없다. 그때는 겸손으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선택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칼을 내려놨어요.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새 장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연이었습니다. 유정이었어요. 최무진이었고 리선옥이었습니다. 같이 나가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환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꿈에서 깼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서울 공기였습니다. 문득 평양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유정이가 부엌에서 라면 끓이던 모습이요. 엄마, 천천히 드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직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를 얻는 일에 큰 목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희망을 위해 영상을 더 많이 공유해 주세요.